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칸트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배울 칸트는요 정말 중요한 학자니까 오늘만큼은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칸트 시작해 볼게요. 칸트에서는 첫 번째 도덕적 행위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칸트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배울 거고, 세 번째로는 칸트가 행복의 원리를 비판한 내용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칸트가 생각한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칸트는요, 첫 번째로 우리가 도덕적 행위의 과정을 거칠 때에는요, 1번, 우리의 이성이 도덕 법칙을 수립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도덕 법칙 수립. 여러분, 모든 사람은 뭘 가지고 있죠? 동물과 다르게? 그쵸, 생각할 수 있는 힘,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동물과 차이점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 개별의 이성은 우리에게 뭘 알려준다? 도덕 법칙을 알려준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도덕 법칙이 뭘까요? 맞아요. 도덕 법칙이라는 것은 뭐뭐를 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명령, 법칙, 규칙이에요. 뭐뭐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효도해야 한다. 어떤 당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도덕 법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성은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우리에게 도덕과 관련된 법칙을 알려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인간은 이성 말고 또 뭘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인간은 이성 말고도 우리에게는 감정과 욕구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 우리는 뭐 해야 돼,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효도해야 돼, 살인하지 말아야 해, 이렇게 당위의 법칙을 알려줘도 우리의 감정과 욕구는 자꾸 이성이 명령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이성이 지금 공부를 하도록 이끌었어요. 지금 윤리와 사상 강의를 들어야만 해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감정과 욕구는 지금 어떻죠? 그쵸? 당장 컴퓨터를 꺼버리고 눕고 싶고 먹고 싶고, 그쵸? 놀러 나가고 싶고 하는 감정과 욕구를 가지고 있죠. 자, 이렇듯이 인간은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과 욕구 또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알려주는 도덕 법칙을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감정과 욕구 때문에 우리는 조금 힘겨운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후자겠죠. 우리는 이성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감정과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덕 법칙을 의식하지 않고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집중을 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감정과 욕구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도덕 법칙이 우리에게 뭘로 다가오냐 하면 의무로 다가와요. 여러분 뭘로 다가온다? 그쵸? 우리는 이 도덕 법칙이 의무로 다가온다. 자, 의무라는 말 여러분들 다 알죠? 의무라는 것도 뭐뭐 해야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도덕 법칙과는 조금 억양이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복을 단정하게 입는 것은 학생의 의무이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교복을 단정하게 입는 것, 이성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고도 교복을 단정하게 입을 수 있다면 우리는 교복을 입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성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강제성의 의미를 담은 의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도덕 법칙, 우리는 이성이 도덕 법칙을 알려주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과 욕구라는 방해를 계속 받기 때문에 이 도덕 법칙을 의식하지 않고서는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이 도덕 법칙을 의식하고 이성이 도덕 법칙을 명령하면 우리는 감정과 욕구를 최대한 억누르면서 이 도덕 법칙을 의무로 받아들이면서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즉 정리하면 이 의무라는 것은 도덕법칙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차이점이 뭐냐면 이 의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강제성을 부여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보면 이성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도덕법칙을 수립해요. 우리는 모두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이성들, 개별 인간들은 각각 자기의 도덕법칙을 수립하게 돼요. 하지만 인간은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과 욕구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법칙을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감정과 욕구의 방해 때문에 도덕법칙을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강제성을 지닌 의무로 받아들인다라는 거. 그래서 그 도덕법칙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동을 실천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의무로 받아들인다라는 것 꼭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도덕법칙을 의무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이행할 때, 행동으로 실천할 때에 드디어 비로소 우리는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또 하나 중요한 게 나와요. 여기 또 집중하셔야 돼요. 칸트에서 중요한 부분,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집중하세요. 자, 우리는 감정과 욕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이 알려주는 도덕법칙을 강제성을 띤 의무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도덕법칙을 의무로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표출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집중하세요. 뭐냐면 선의지라는 거예요. 선의지. 자, 여러분 선의지라는 것은 쉽게 풀이하면 선한 의지를 얘기해요. 선한 의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간은요. 이성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의지도 가지고 있고 또 감정과 욕구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성이 도덕법칙을 알려주면 우리는 이 감정과 욕구를 최대한 억누르면서 도덕적 행동을 표출하게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선한 의지, 우리의 선한 마음은 우리가 도덕법칙을 지키는데 한몫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성이 도덕법칙을 알려준다고 해서 바로 행동으로 실천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 앞에서 소크라테스 배웠었죠.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알면 바로 행동으로 실천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뒤에 소크라테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의 그런 어떤 지식뿐만 아니고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까지 있어야 행동으로 표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기억 안 나죠? 지금 다시 했으니까 괜찮아요. 자, 그런데 칸트도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이성이 도덕법칙을 알려주면 우리의 선한 의지가 발동을 해서 이 도덕법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성이 도덕법칙,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면 우리의 선한 의지가, 선의지라는 것은 뭐냐면 옳은 것을 옳다는 이유 그 자체 때문에 지키려는 의지예요. 도덕법칙, 이성이 알려주는 도덕법칙이 그 자체로 옳다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선한 의지는 우리에게 이걸 지켜야만 해라는 동기부여를 계속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덕법칙을 의무로 받아들이고 결국에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짚고 가야 될 단어는 뭐냐면 도덕법칙, 그리고 의무, 그리고 선의지,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가셔야 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인간이 도덕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인간의 이성이 도덕법칙을 수립해야 돼요. 도덕법칙이라는 것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뭘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성이 알려주면 그때 우리의 선의지는 옳은 것을 옳다는 이유 그 자체 때문에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성이 도덕법칙을 알려주면 우리의 선한 의지가 이 도덕법칙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과 욕구를 억누르고 이 도덕법칙을 의무로 받아들여서 결국에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도덕법칙이 뭔지, 의무가 뭔지, 또 선의지가 뭔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덕적 행위의 과정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니까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거 그대로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도덕법칙 이렇게 빼서 한번 도덕법칙이 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도덕법칙이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뭐 해야 한다, 당위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도덕법칙이라는 거 누가 수립을 한다? 그쵸? 우리는 다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개별 사람들은 다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의 이성이 자율적으로 이 도덕법칙을 수립해요. 우리의 개별의 이성은 누구에게 명령을 받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합의에 의해서 도덕법칙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의 이성은 우리에게 도덕법칙을 알려줘요. 즉, 우리의 이성, 실천 이성이 도덕법칙을 수립한다. 그래서 그것은 선언적인 특징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선언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배우지 않고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해요. 자, 선언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그쵸? 우리가 배우지 않고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선언적의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도덕법칙은 우리의 실천 이성이 수립한다라는 거 알아봤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도덕법칙이 정언명령의 형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언명령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정언명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뭐 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제발 뭐뭐 해줘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이 도덕법칙을 수립하면 이 도덕법칙은 우리한테 명령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즉 도덕법칙은 정언명령, 명령의 형태를 띠고 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명령 그 자체, 우리는 이 도덕법칙이 가지고 있는 내용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거짓말하지 말아라는 것이 목적 그 자체 목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어떤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법칙이라는 것은 무조건 이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목적이 아니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그 자체 목적이라는 거예요. 즉 정언명령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명령이다. 무조건 뭐뭐 해라 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도덕법칙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도덕법칙의 특징 첫 번째는요 뭐냐면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도덕법칙은요 무조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명언명령은 무조건 뭐뭐 해라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정언명령이 뭐뭐 해라, 무조건 뭐뭐 해라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듯이 이 도덕법칙은 제발 뭐뭐 해줘 라는 형태가 아니라 너희는 꼭 이 명령을 따라야만 한다, 따라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명령인 거예요. 도덕법칙은 우리가 무조건 정언명령, 무조건 지켜야 되는 명령이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개별자들이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성은요, 각각의 이성은 각각 다른 도덕법칙을 수립하면 안 돼요. 이성이 수립해야만 하는 도덕법칙은요, 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법칙을 수립해야만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살인하면 안 돼, 살인은 안 돼 라는 도덕법칙을 수립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이성이 살인은 정당하다, 살인은 해도 된다, 살인해도 돼 라는 어떤 명령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인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 수립이 되기 위해서는 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인정을 할 수 있는 도덕법칙이어야 되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도 다 따를 수 있는 도덕법칙만이 이성이 수립할 수 있는 도덕법칙이다. 즉, 이성이 수립하는 도덕법칙은 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도덕법칙을 수립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각 사람들의 이성은 모두 같은 내용의 도덕법칙,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지킬 수 있는 도덕법칙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보편적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자, 세 번째, 도덕법칙, 즉 정언명령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 도덕법칙은요, 세 번째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필연적이라는 특징을 가져요. 여러분, 이 이성이 알려주는 도덕법칙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우리가 필연적으로 꼭 지킬 수밖에 없는 명령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성이 알려주는 도덕 법칙을 반드시 지키게 된다라는 점에서 이 도덕 법칙은 필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언명령의 형태를 띠고 있는 도덕 법칙은 절대적인 특징을 가져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계속 설명했듯이 이성이 알려준 도덕 법칙은 다른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절대 변경될 수 없어요. 이성이 알려준 도덕 법칙은 다른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변경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도 이성이 알려준 도덕 법칙을 바꿀 수 없다라는 점에서 절대적인 명령이다라고 한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덕 법칙에서 우리가 첫 번째 뭐 봤냐면 도덕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실천 이성이 수립한다라는 거 봤고, 도덕 법칙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정언 명령의 형태를 가진다라는 점 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정언 명령의 반대가 가언 명령이에요. 자, 여러분 도덕 법칙은 정언 명령의 형식을 가진다고 했어요. 무조건 뭐뭐 해라라는 명령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했죠. 자, 이 정언 명령의 반대가 가언 명령인데, 자, 그럼 가언 명령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까요? 그렇죠. 어떤 조건적인 명령의 형태를 띠고 있을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예시를 들었듯이 네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것은 가언 명령일까요? 정언 명령일까요? 그쵸. 이것은 가언 명령이에요. 너가 뭐뭐 하려면 뭐뭐 해라 라는 것은 목적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그쵸. 너가 착한 사람이 되려면 여기에 목적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라는 것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는 데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가언 명령. 이 명령 그 자체가 명령이 되지 않고 이 앞에 뭐뭐 하려면 if, 요 절이 목적어가 되는 것이 가언 명령, 조건부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정언 명령이라는 것은 무조건 뭐뭐 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요 거짓말, 살인 자체가 목적이 되는 명령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 이제 어려운 거 거의 다 지나갔어요. 조금만 더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도덕 법칙에서 실천 이성이 수립한다는 거 봤고, 도덕 법칙은 무조건 뭐뭐 해라 라는 정언 명령의 형태를 띈다는 거 봤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이 도덕 법칙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앞에서는요, 이 도덕 법칙이 실천 이성이 세웠다는 거 알았고, 이 도덕 법칙이 무조건 뭐뭐 해라 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성이 수립한 뭐뭐 해라 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도덕 법칙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 그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성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도덕 법칙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보편적인 자연 법칙의 원리예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치 너희 행위의 준칙이 너의 의지에 의해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 되는 것처럼 행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읽어봤을 때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선생님이 풀이해주면 또 쉬워져요. 자, 마치 너의 행위의 준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개인이 세운 규칙이에요. 개인이 세운 규칙. 자, 여러분 준칙이라는 것은 좀 가벼운 느낌이에요. 개인이 세운 규칙을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마치 너의 행위의 준칙, 마치 네가 세운 규칙이, 네가 개인적으로 세운 규칙이 너의 의지에 의해서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 되는 것처럼 행위하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쵸, 모든 사람이 지키는 이란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지키는 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해석해 볼게요. 마치 너가 세운 규칙이, 너가 개인적으로 세운 규칙이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자연 법칙이 되는 것처럼 행위하라 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세운 개인적인 규칙이 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 되도록 행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운 규칙이 여러분들에게만 지킬 수 있는 규칙이 되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자연 법칙이 되도록 해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보편적인 자연 법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두 번째 도덕 법칙의 두 번째 내용은요, 목적의 원리예요.
여러분, 목적의 원리는 정말 이해하기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또 이거 읽어볼게요. 당신의 인격이나 다른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 인간성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우하고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 인격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인격 또한 목적으로 대우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않고 목적으로 대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칸트는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도 인정한 거네요? 맞아요. 칸트는 인간 서로가 수단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수단으로 대우할 수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항상 인간들을 목적으로 대우해라, 목적으로 대우하려고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목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존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서로를 목적으로 대우하라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도덕법칙의 세 번째 내용, 자율성의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율성의 원리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읽어볼게요. 항상 우리 안의 의지를 동시에 그 자체 보편법칙으로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의 준칙에 따라서 행위하라. 진짜 번역이 너무 어렵게 됐어요. 쉽게 풀이해 줄게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의 의지를 그 자체 보편법칙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야 된대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결코 의도하지 않아도, 즉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다 도덕법칙,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도덕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내가 이성이 알려준 도덕법칙을 의식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행위하는 족족 도덕법칙에 맞도록 다른 사람들이 모두 지킬 수 있는 도덕법칙이 되도록 행위하라는 거예요. 진짜 어렵겠죠? 우리는 감정과 욕구를 지닌 존재인데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도덕법칙에 다 맞도록 행위하라.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칸트는 그렇게 이성이 명령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도덕법칙의 내용을 이제 이해를 했으면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원리, 보편적인 자연법칙의 원리, 목적의 원리, 자율성의 원리가 다 지켜지고 있는 나라를 어떤 왕국, 어떤 나라라고 불렀냐면 목적의 나라, 목적의 왕국이라고 불렀어요. 이 세 가지 원리가 모두 지켜지고 있는 나라를 목적의 왕국이라고 불렀다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숨 돌렸어요. 어려운 건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우리 이제 도덕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우리 이제는 또 아까 뭐 알아본다고 했죠? 도덕법칙 다음에는 의무에 대한 거 본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의무가 뭔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위에서 언급 한 번씩 했듯이 우리의 이성이 도덕법칙을 수립하면 그 도덕법칙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위할 수 있다고 했나요? 그쵸, 아니었어요. 감정과 욕구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정과 욕구를 억누르면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 의무, 도덕법칙을 의무로 받아들이면서 도덕적인 행위로 표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의무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의무라는 것은 뭐냐면 의무라는 것은 요 문장 그대로 외웠으면 좋겠어요. 의무라는 것은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으로 말미암아서 행위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래요. 우리 이성이 알려준 도덕법칙 있죠? 우리는 이 도덕법칙을 너무너무 존경하는 존재래요. 그래서 이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으로 말미암아 존경 때문에 우리는 이 도덕법칙을 의무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도덕법칙을 행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무의 정의를 법칙에 대한 존경 때문에 행위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의 정의는 요거 그대로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거 그대로 선지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의무 빼고 선의지란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 말미암아 행위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이다 라고 나오면 여러분도 틀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무라는 것은 이해했죠?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 때문에 행위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다 라는 거 이해했으니까 이 문장 정도는 이제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도덕 법칙을 의무로 받아들이면서 도덕적 행위로 표출하는 가운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뭐라고 했죠? 그쵸, 선의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선의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 선한 의지를 얘기해요. 자, 선의지라는 것은 너무 쉬워요. 말 그대로예요. 옳은 행동을 옳다는 이유 때문에 항상 택하는 의지, 진짜 착한 마음이죠. 선의지라는 것은 옳은 행동을 옳다는 이유 때문에 항상 택하는 의지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선의지의 뜻까지 한번 짚어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 뜻을 짚어보았으니까 우리 다음에는 이 선의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 조금만 볼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 선한 의지는요, 어떤 것도 선한 의지가 동반되지 않고서는 선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용기라는 게 있다고 쳐볼게요. 자, 여러분, 이 용기라는 것 그 자체는 선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악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용기라는 것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에요. 용기라는 게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여기에 선의지가 동반돼야 돼요. 자,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속에 용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용기를 때와 장소에 맞게 선한 의지를 가지고 표출을 해야 되는데 이 선한 의지가 동반되지 않은 상태로 용기를 표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돈이 없는데 지금 내 마음속에서 감정과 욕구가 막 이거 삥 뜯을까? 옆 친구 삥 뜯을까? 돈 뺏을까? 라는 그런 감정과 욕구가 막 스멀스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용기를 가지고 옆 친구한테 야, 너 돈 좀 있냐? 돈 좀 내놔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의 용기는 선하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겠죠. 용기 그 자체가 선해지려면 선의지라는 것이 동반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안에 용기가 있어요. 근데 옆 친구가 나쁜 학생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이성이 우리한테 뭘 알려주냐 하면 우리는 친구를 도와주어야만 해 라는 도덕 법칙을 알려줘요. 그랬을 때 선한 의지가 우리는 이 이성의 명령을 옳다는 이유에서 선택해야지 라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발휘된 용기는 선한 용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다른 것들을 선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선의지라는 거예요. 즉, 선의지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선으로서 다른 것들을 선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선의지가 무조건적인 선인 이유예요. 여러분들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 선한 의지, 요 선한 의지가 왜 무조건적인 선일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선한 의지, 다른 말로 하면 동기죠. 선한 동기, 선한 의지. 선한 동기, 선한 의지가 왜 무조건적인 선일까? 자,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의 동기, 여러분들의 선한 의지는 여러분들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마음먹기에 선한 의지를 갖는다고 마음을 먹으면 선해지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선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악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동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행위의 결과가 선악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딱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이론 있었나요? 결과에 의해서 선악을 결정하는 이론 뭐 있었죠? 그쵸? 앞서서 배웠던 공리주의가 우리 결과에 따라서 선악을 결정했어요. 우리가 동기가 어찌 됐든 간에 결과가 무조건 좋아야 선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를 설거지하는 것을 도와드리려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칸트, 의무주의 같은 경우에는 선한 의지, 동기만 가지고도 이 학생 정말 착하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면 공리주의에선 반대였어요.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엄마를 도와준다고 해도 접시를 우장창창 다 깨버렸어요. 결과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결과가 좋지 않았죠. 그랬을 경우에 공리주의에선 이것을 선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게 공리주의의 의견이었어요. 칸트에서는 선의지 자체가 무조건적인 선이기 때문에 이 선한 의지를 가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칸트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지금 그거를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들 슬슬 좀 힘들어지죠? 사실 서양윤리에서 선생님이 느끼기에 칸트가 제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여러분 여기서 변별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 1등급으로 도달하는데 굉장히 수월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칸트는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체만으로, 즉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선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의지 그 자체가 무조건적인 선이기 때문에. 하지만 공리주의에서는 동기가 아니고 결과에 의해서 선악을 판단한다고 했죠. 결과에 의해서 선악을 판단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칸트는요, 공리주의를 되게 비판해요. 왜냐하면 결과에 의해서 선악이 판단된다면 이것은 합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결과라는 것은 인간이 손쓸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를 도와드리려고 설거지를 도와드리려는 선한 의지를 갖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돼요. 동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근데 설거지가 접시 하나 깨지 않고 잘 될지 아니면 접시를 깨게 될지 결과가 안 좋을지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린 거예요, 아니에요? 그쵸? 이것은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엄마를 도와드려도 설거지가 퍼펙트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설거지 할 때 접시 깨는 거 그거 내가 깨고 싶어서 깨나? 그쵸? 실수로 깨는 거지? 즉 결과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공리주의는 결과를 가지고 선악을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합리적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칸트가 선의지를 무조건적 선이라고 한 이유는 말이죠. 뭐냐면 읽으면서 볼게요. 칸트가 선한 의지를 무조건적인 선으로 결정 지은 이유는 결과에 의해서 선악이 정해지면 선함은 무조건성을 가질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선의지,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먹기에 달린 부분이지만 선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는 인간의 영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선의지가 무조건적인 선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결과는 인간의 통제 영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율적 영역에 있는 의욕 자체, 선한 의지, 선한 마음 자체가 선악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단어 3가지 짚어봤어요. 도덕적 행위를 할 때 중요한 단어, 도덕 법칙, 의무, 선의지까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이 알려주는 도덕 법칙을 가지고 선한 의지가 우리 도덕 법칙 지키자라는 어떤 의지를 동기부여를 해줄 때 우리는 도덕 법칙을 의무로 받아들이고 결국에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한 얘기. 그래서 도덕적 행위란 뭔지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칸트한테 있어서 도덕적 행위라는 것은 앞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듯이 결과보다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 그래서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를 도덕적 행위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의지는 뭐였죠? 그쵸? 옳은 것을 옳다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 따르려는 의지, 그 의지를 가지고 의무감에서 도덕 법칙을 자율적으로 따르는 행위가 이것이 도덕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덕적 가치가 없는 행위, 칸트가 봤을 때 도덕적 가치가 없는 행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가 봤을 때 결과를 고려하는 행위 도덕적 행위였나요? 그렇죠? 아니었죠. 왜? 결과라는 것은 인간의 통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칸트에 있어서 두 번째 도덕적 가치가 없는 행위는 단지 의무에 맞는 행위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길 가다가 거지를 도와주었어요. 자, 그런데 거지를 도와주는 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거지를 도와주는 행위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저 행위 되게 착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칸트에서 도덕적인 행위가 될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의무감에서 도덕적 법칙을 지켜야 돼요. 즉 여러분들이 거지를 도와준 거 단지 거지를 도와준 행위만을 가지고는 착하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거지를 도와준 행위의 이면에는 어떤 다른 속셈이 있을 수도 있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다고 평가하겠지? 혹은 학교에서 선행상을 받겠지? 라는 어떤 이면의 동기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칸트에 있어서 진짜 선한 행위가 되려면 이런 선행상을 받으려는 의도 혹은 남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으려는 의도가 아니고 정말 선의지, 옳은 행동을 그 자체 옳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의무를 따르는 행위가 도덕적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단지 의무에 맞는 행위, 단지 거지를 도와주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도덕적 행위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계속 얘기했듯이 동기가 선해야 돼요. 동기가 선해야 돼요. 단지 거지를 도와주는 행위 그 자체만을 보고 저 사람 착하다라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이면의 동기를 항상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동기가 진짜 우리는 거지를 도와주어야만 해. 이런 의무를 가지고 우리가 거지를 도와주는 것인지 그 이면에 있는 동기가 선한지를 우리는 항상 살펴야 돼요. 동기가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선한 의지, 옳은 행동을 옳다는 이유 때문에 항상 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지 의무에만 맞으면 안 돼요. 거지를 도와주는 행위 자체만 보고 저 사람 착하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고 동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도덕적 가치가 없는 행위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그러한 자연적 성향에서 비롯된 행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착한 행동, 우리가 어떤 도덕적 행동을 해요. 이것도 2번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어떤 도덕적 행위를 한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도덕적 행동이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 도덕적 행위 자체가 우리의 쾌락 추구, 그리고 고통 회피 때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행위, 기부를 하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기부라는 행위는요, 여러분들에게 뿌듯한 쾌락을 줘요. 여러분들에게 쾌감, 성취감, 내가 뭔가 착한 사람이 된 것 같다라는 어떤 쾌락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행위, 기부라는 행위를 했어요. 이거 도덕적인 행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얘기했듯이 어떤 여러분들의 쾌락 때문에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도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도덕적 행위라고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의 동기가 선해야 되는 거예요. 동기가 선하려면 선한 의지를 들여다봐야겠죠. 이 사람이 진짜 이 행동을 옳다는 이유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가치가 없는 행위로는 자연적 성향에서 비롯된 행위, 이것도 도덕적 가치가 없는 행위였다. 그리고 같은 맥락이에요. 2, 3, 4번 다 같은 맥락.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도 여러분 도덕적 가치가 없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거지를 도와주었어요. 자, 거지를 도와주는 것 자체만, 표면적인 행위만 봐서 여러분 이 사람 착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면의 동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동기를 들여다봤더니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저 거지 진짜 불쌍해, 동정심이 느껴져서 거지를 도와주었어요. 이거 선한 행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정심, 감정이 동기가 된 것은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무조건 선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동기, 선의지, 옳다는 이유, 거지를 도와주어야만 한다라는 어떤 옳은 행위에 대한 그 옳다는 의식을 가지고 의무의식에서 그 거지를 도와주어야만이 그것을 도덕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도덕적 가치가 없는 행위, 이렇게 4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고생했어요. 여기까지가 어려운 내용이었고 나머지 2개는 진짜 쉬워요.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2번째 주제예요. 칸트에서 2번째 주제의 자유의 문제. 이거 살짝 심화된 부분이기는 해요. 심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중심으로 심화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제에 막 엄청나게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가끔씩 나오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심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자, 자유의 문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도덕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쵸? 도덕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우리 이거 스토아학파 스피노자에서 배웠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결정론,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는 결정론의 세계 속에서는 여러분들의 자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해요.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 요거 여러분한테
책임을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왜 나쁜 짓 했어? 라고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결정론의 세계에서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한 거는 내가 자유의지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이 세계가 결정되어진 대로 나는 그냥 움직여졌을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책임 안 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도덕적 행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자유라는 것이 꼭 전제가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칸트한테 있어서도 분명히 자유의지는 있다고 하겠죠. 칸트도 자유의지는 있다고 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특이하게 알아야 하실 부분이 뭐냐면 칸트는 스토아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정론을 따르고 있어요. 자, 스토아파는 결정론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선생님, 칸트는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칸트의 결정론에 따르면 도덕적인 행위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조금 억지스럽기는 하지만 칸트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현상 세계는 결정론에 의해 지배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 논의를 해왔듯이 자유가 없다면 도덕적 책임도 물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네가 비도덕적 행위 왜 했니? 책임을 묻고 싶은데 그 사람은 그냥 이거 결정론에 의한 거고 내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칸트는요 현상 세계뿐만 아니라 현상 세계를 초월해 있는 다른 세계를 하나 상정해요. 현상 세계뿐만 아니라 무슨 세계를 상정하냐면 이 현상 세계를 초월해 있는 물 자체라는 세계를 상정해요. 물 자체, 다른 말로 하면 본체계, 다른 말로 하면 예지계라고 해요. 자,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세계에 걸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는 결정론에 의한 어떤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지만 물 자체, 예지계라는 세계에도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는 이 물 자체라는 세계 속에서 얻을 수 있고요. 물 자체라는 세계 속에서 자유의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에 의해서 도덕적이다,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현상 세계 속에서는 결정론의 지배를 받지만 물 자체의 세계 속에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요, 행복의 원리 비판이에요. 여러분, 칸트는 행복의 원리를 비판해요. 행복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행복을 주는 대상을 선이라고 결정하고 행복을 주지 않는 것을 악으로 결정하는 원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행복이라고 느끼는 거 사람마다 다 똑같나요? 아니면 다르나요? 그쵸? 여러분, 사람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대상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공부하는 게 너무 행복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공부는 선이지만 여러분들한테 공부는 악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죠. 사람마다 다 달라지죠. 주관적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에 대한 인식, 행복의 원리는 보편적인 규칙,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생님한테 공부는 선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공부는 선이 아닐 수 있듯이, 악일 수 있듯이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규칙, 법칙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행복의 원리를 이렇게 비판을 한다. 하지만 행복의 원리를 비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도덕의 원리와 행복의 원리를 구분하는 것이 양자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칸트 또한 행복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어떨 때 행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하냐면 우리가 도덕 법칙을 지키는데 방해가 될 때 그때에는 우리에게 행복을 고려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완전히 행복을 추구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행복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느끼는 것은 선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느끼지 않는 것은 악이다라는 원리인데 이 행복이라는 기준 자체는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규칙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규칙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칸트는 이 행복의 원리를 비판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복 그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것은 아니다. 행복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될 존재예요. 도덕 법칙을 지키면서 이왕이면 행복하면 좋긴 좋아요. 하지만 행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할 때에는 언제다? 그쵸. 도덕 법칙을 지키는데 방해가 될 때에만 행복을 무시해야지 그냥 행복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행복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편적인 규칙을 줄 수 없어서 칸트가 비판을 하기는 하지만 행복 자체를 고려하지 말아라 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행복을 고려하지 않아야 될 땐 언제냐면 우리가 도덕 법칙을 지키는데 방해가 될 때에만 행복을 고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다. 알겠죠? 여러분 오늘 한 내용은 정말 분량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잘 외워지지 않을 수도 있고 약간 아리까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칸트 영상은 꼭 2번, 3번 돌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선생님이 2번, 3번 보라고 하는 강의는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랑 칸트밖에 없어요. 여러분 칸트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복해서 보도록 하고 노트 정리 잘 하시고요. 문제도 잘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